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3 제1차 수원 마을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수원 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의 발령을 받아 센터장을 역임하게 되는 김승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2023년 제1차 수원 마을 포럼 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대회 및 참석자 소개, 그 다음에 저희 도시재단 이영희 사장님 인사 말씀, 그리고 발제와 종합 토론 식으로 순으로 2시간 반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휴대전화는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차 수원 마을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당국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남기민 수원특례시 마을자치과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최영진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박종화 국장님께서는 지금 출장에서 복귀하시는 중이어서 이따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화 수원자원봉사센터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최석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정지혜 도시공감협동조합 건축사무소 이사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영인 도시재단 이사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박상철 수원도재단 전 마을자치지원센터장님이죠. 지금 현재 주거복지센터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도 수원 마을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 교수님은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김영 교수님은 워낙 수원을 저를 잘 아시고요. 또 수원에 대해서 또 정책 제언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분인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신수 시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포럼을 한 1년에 분기마다 한 번 정도 하거든요. 3번, 4번 정도 하는데 올해가 첫 번째입니다. 이전에 마을 포럼이 아니고 딴 포럼을 했었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외부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오늘 사실 의회에서 같이 참가했었는데 일정 때문에 의회에서 참석을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고 또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나름대로 발굴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 재단인으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좋은 많은 조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대표로 한 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원진 수원특례시 마을만들기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 실장님께서 현 마을만들기의 흐름 속 정책 방향 재현 이 주제로 발제가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 시작하네요. 계획보다 여기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20분 요청이 왔었고 그러면 27분을 쓸 수 있나요?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자치분권 제도실장을 맡고 있는 최윤수입니다. 화면이 안 나오네요.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저희 지방행정연구원 좀 아실 거는 같은데 수원시정연구원이 수원시 산하면 저희는 이제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총괄부서이기도 하죠. 그래서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현 마을 만들기 흐름 속 정책 방향 제언이라고 하는 발제를 받았을 때 원래는 노를 해야 되는데 노를 못 해가지고 이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답을 어떻게 낼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은 이게 답이 명확히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게 어떤 그림을 그려드려야 되나 이 고민을 하게 됐고, 아 노를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어쨌든 제가 갖고 있던 자료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이제 스토리를 쭉 짰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딱 먼저 드리면, 가기 전에 수원시가 잘해야 한다, 수원 특례시가 잘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딱 명확히 있고요. 그리고 수원 도시재단이 잘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수원시가 잘해야 되고 도시재단이 잘해야 되느냐, 다른 동네는 엄청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수원시가 좀 풍요로운, 수원 도시재단이 좀 풍요로운 상태에 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차 수원 마을 포럼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약간 늦었지만 어쨌든 진행을 하고, 그래서 저는 수원시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 결론을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마을 만들기 그룹 쪽 정책 방향 제언입니다. 슬라이드가 65장.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거 20분째 어떻게 하지 했는데 제 다음에 해서 68장이에요. 그 부분도 도대체 어떻게 할지 저는 궁금하긴 한데, 앞에 부분은 좀 거시적으로 한번 좀 고민해야 될, 아니면 지방자치의 제도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고, 뒷부분에 제가 오늘을 위해서 별도로 만든 슬라이드 하나 하고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서 뒷부분 결론 맺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숫자는 다 아시겠죠? 인구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 이 숫자가 약간 줄어요. 약간 줄고 있고, 1은 대한민국 정부 하나, 17은 시도가격자치단체. 원래 이게 다 질문하는 슬라이드인데 시간이 없어서 다 답을 받습니다. 226은 수원시를 포함한 특례시 등등 해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3,500은 지금 3,524입니다. 읍면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226까지가 한국의 지방자치 행정체제이고요. 읍면동은 하부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언젠가 공부를 하셨겠지만 어쨌든 한번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130조로, 그 부칙 6조로 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전문이 있고 헌법의 구성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딱 두 개 조만 8장에 117조, 118조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각각 두 개의 항식을 줘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입니다. 117조, 118조. 여기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서 의회는 지방자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종류 등과 관련돼서 선거 등과 관련돼서 이건 의원 선거라고 되어 있어요. 의원은 선거로 선출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선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관 구성 다양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게 헌법에 의해서 어쨌든 의원은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법률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1조의 제 맨 앞에 헌법에서 했던 종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저는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 종류는 광역, 아까 226, 시군구, 그 다음에 2020년 12월 9일 날 정부 개정되면서 22년 1월 13일 날 시행된 그 내용에 의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너를 둘 수 있는 걸로 해서 하나의 특별한 형태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자치와 관련된 마을자치 얘기를 하다 보니 어쨌든 지방자치부터 그리고 내려오는 관계에 있고요.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날 제정됐습니다. 약간 몇 개의 공백이 있었는데 법 없이 지방자치를 했던 그런 공백도 있었는데 7월 4일. 그리고 1980년에 88년에 4월 8일 전국면 개정될 때까지 쭉 되어 있고요. 중간에 56년에 한 2년 정도 시읍면장은 직선제로 뽑았던 적이 있다. 2년 정도만 하고 58년에 다시 임명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60년에 모든 단체의 주민 직선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쿠데타에 의해서 멈춰졌죠. 그 지방자치는 당시에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우리는 유신헌법에 의해서도 그것 30년 동안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암흑기를 걷죠. 그리고 다시 88년도에 전명 개정되면서 91년도에
의회 선거를 다시 하면서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했다 얘기하고 그로부터 지금 32년이 났죠. 그러니까 30년 공백기 38. 그래서 의원 선거는 91년, 시군구는 95년 4년 텀이 있죠. 그래서 지금 민선 8기, 근데 의회는 9기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는 그림을 간단하게 이렇게 쭉 보시면 한국 지방자치법의 역사로 보시면 되고 지방자치 이해 지방자치란 뭐 주체도 있고 목적도 있고 재원 대상 방법 등등등이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제 주요하고 이게 뭐 마을자치, 백성대 민초, 대중민주, 참여민주주의 등등등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자치는 어쨌든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있는 것처럼 어쨌든 주민의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의미겠죠. 풀뿌리 민주는 마을자치이다. 자치분권과 관련돼서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자치분권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권한들을 지방정부에게 넘기는 행위, 더 나아가서는 지역 주민에게 넘기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수립적 분권, 중앙정부에게 있는 권한들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단체장에 의한 단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단체자치라고 표현하고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에게 내려온 권한들을 주민들에게 넘기는 행위, 수평적 분권이 넘기기도 하고 주민 자치 또는 마을자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다양한 뭐 민과 간의 민과 민의 협력적인 그런 네트워크 또는 협력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또한 이것도 작동하게 하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는 그래서 이거 한정규 교수님과 도영대 교수님이 그리신 건데 우리는 자치분권을 이야기하면 항상 권한을 지방으로 하는데 그 국가에서 지방 정부까지 이것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어쨌든 1차 분권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지방 정부로 권한을 내리는 이 지방 이양이나 사무의 이양이나 등등등을 통해서 내리고 있죠. 잘은 안 되지만 어쨌든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이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행정 중심적으로 움직여지는 이쪽에 있는데 이걸 우리 1차 분권이라고 표현하면 아니면 단체 자치의 확대 확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방 정부에서 주민에게 넘기는 어쩌면 주민 자치, 마을 자치, 뭐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역삼각형의 이런 권한의 배분들을 거꾸로 이렇게 국가보다는 지방 정부보다는 주민이 더 많이 갖는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이 하지 못하는 일을 지방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국가가 하는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그래서 더 현장에 가까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권들은 더욱 잘 안 되죠. 이제 쟁점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우리 함께 해야 되는데 수원시가 잘해야 한다. 왜 하나 결국 이 숫자는 뭐죠? 아까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 31일로 시작하지 않는 숫자 31. 2013년도 7월부터 시작했던 박근혜 정부 1년차에 시작했던 주민자치의 시범사업의 사업 응연동의 숫자입니다. 31개. 2년 후에 49개. 2017년도에 13개. 2019년 아마 4월, 5월, 6월 정도 될 것 같아요. 214개. 그 다음부터 6개월 정도 단위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 200개씩 뚝뚝 늘어요. 여기 문재인 정부가 시작돼서 또 이걸 뭘 굳이 행안부가 이걸 허가를 하느냐. 웅현동에 하고 싶고 지하철에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다 해준다고 하면 되지라고 하는 원칙을 세워서 막 늘어납니다. 지역의 요구죠. 아까 3,500개 정도 중에 한 3,000개 정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이 숫자가 늘기 시작해서 최근 올 1월에는 1,388개, 그러니까 30-40% 정도가 이제 주민자치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는 둘째 축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해 왔다. 그리고 226개 중에 142개니까 반이 훨씬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어찌됐든 주민자치를 경험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냥 저희 가위 같은 거 하면 여기부터 쭉 시작을 하는데 왼쪽 그림을 우리 마을이라고 하지 않고 오른쪽 그림을 우리는 마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을이란 어쨌든 여기서 마을자치센터 장도 계시고 어쨌든 우리 마을 이야기를 하자. 마을 자치를 이야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 우리 마을이라고 하죠. 여기는 왼쪽은 MBN의 나는 자연입니다. 빨간 옷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가운데 빨간 옷에 그 자연이 있는데
오른쪽은 마을이죠. 감천문화마을입니다. 전통마을이기도 하고. 마을은 다른 사람들이 어깨를 던지듯이 모여 사는 곳이 마을입니다. 마을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 틀린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 나랑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함께 협력해서 이뤄나가기 위한 뭐 그런 그래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도 다른 색깔을 칠하죠. 난 빨간색이 좋고 어떤 파란색이 좋고 다름에 대한 것들이 인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을의 장점은 이걸 뭔가 협력해서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간다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다름에 의한 갈등이 발생할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긍정적인 일로 확대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의 역량일 수도 있고 그 마을의 사람들 간의 관계성 또는 공동체성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다음으로 가면 마을자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뭐 주민자치회를 만들든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내재되어 있어요. 다른 생각들을 어떻게 함께 모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마을의 주인은 누구냐? 오른쪽은 대한민국, 왼쪽은 마을인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한참 뭐 촛불 들고 뭐 노래 많이 듣던 거이긴 한데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명확히.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죠. 마을의 주인도 우리는 주인입니다. 어떻게 마을자치라고 하는 것,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인된 권리를 되찾아 나가는 행위일 수도 있고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앙 집권적인 사회였죠. 그래서 전쟁 이후에 198위였던 경제력이 지금 10위까지 올라올 정도로 그냥 올라온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국가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 재벌에게 특혜를 주면서 어쨌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눌러가면서 어쨌든 이렇게 성장해 왔던 겁니다. 그건 조선시대부터 그 전부터 계속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국가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아유 국민이 주인이고 마을의 주인, 주민이 주인이니 만약 달라라고 하는 것이 쉽게 바뀌지 않죠. 어떤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이런 자리가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우리가 지금 80년대 보면 3,700만 명 정도인데 5,100만 명 아까 이 정도인데 이 늘어난 게 대부분 다 수도권에서 지방은 한 2,500만 명 정도 되는데 다 수도권에서 지방에서 늘었죠. 늘은 사람들이 수도권 다 왔죠. 수도권도 늘고 그래서 5천만 명 있는데 다 수도권에 집주가 되는 이 문제들이 이제 크게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전 국토 면적으로 11.8%인데 인구는 50% 이상. 현대 기업 중에 750개가 수도권에 있고 취업자들 50%가 있고 지방에서 암만 대학을 공부하고 나도 다 수도권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일병 조반장이라고 아시는 분, 일병 조반장이라고 하는 이 조경민이라고 하는 사람, 괴산이나 저쪽에서 막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 2021년도 말에 자기가 직접 그린 거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크게 구분하면 국가가 주도하던 시대예요. 저로 복구와 경제개발, 아까 중앙집권적인 그런 거 말씀드렸던 국가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던 시절에서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을 오면서 IMF도 겪고 민주화라고 하는 걸 겪고 그러면 사회가 뭔가를 이렇게 해결하던 시대, 사회의 시기, 국가의 시기, 사회, 저출산 고령화, 불평등, 불공정, 개인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개인의 시기, 거기에 더해서 기후위기, 재난일상화, 인구절벽, 질병, 소멸 등등등 생존을 위협하는 이거 더 죽겠죠? 여러 가지 문제, 뭐 엘니뇨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쨌든 해결 방식의 문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진 해결 방식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들을 우리 스스로 가져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을과 지역 공동체 정책, 주민자치 정책이 중요하다. 쭉 글씨 보면 대한민국이 고도의 성장을 해오고 산업사회가 고도화되고 어쨌든 막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제 양적 성장보다는 아주 컸잖아요. 이런 공간들을 사실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약간은 여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허리를 졸라맸던 그러한
거에 대한 보답일 수 있는 거죠. 경제 성장의 혜택일 수 있고 이제는 질적인 삶의 질을 중시하는 성장 정책들도 변화해야 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관이나 행정이 주도하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이 창의력과 다양성에서 해결 방식들을 찾아나가야 해요. 달라진 해결 방식을 찾아야 된다. 국가 중심에서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 중심의 발전 모델을 해나가야 하는 것. 그리고 거기 민과 관이 협력해서 뭔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서 국가 중심의 균형 발전이 아니라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 자치분권 토대의 균형. 해갖고 산하기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묶어서 지방시대라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지방시대위원회,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없어지고 자치분권위원회 없어지고 다음 주 월요일날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하는 통합된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펴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 소통 나름, 참여 공동 배려, 지역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마을자치, 주민자치의 대표적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뿔뿌리 민주주의가 오히려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과 마을 만들기 흐름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국정 목표이고요. 거기에 대한민국 어디서 살기로 지방시대를 구방하고 있다. 그 내용 안에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 재정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국정 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안에는 주민자치 개선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달려져 있고요.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 구조 운영을 다양하겠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법적 근거 마련했다. 이 세 가지가 너무 잘 만든 과제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실천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판단에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합쳐서 하게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자치분권, 지방자치권이나 재정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수원은 약간 여기서 좀 빗나가 있죠. 지방이 아니라 여기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질적성장 도모, 지역 다극체계,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력 제고 지역 혁신 가속화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큰 시각으로 드리고, 결국은 지방 정부로 내려온 것을 2차 분권이라고 하는 주민의 이 권한들을 강화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체자치 지금 어쨌든 하고 있고, 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는 마을자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역 공동체 중심의 생활자치를 활성화하고 등등등 다양한 제도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여정통에 제가 만든 요거 아마 설명하고 나면 이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노무현 정부 이전에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철거민 반대운동부터 해서 이런 거에서 마을넷이라고 하는 것, 마을 만들기 경쟁 네트워크 활동가들의 대화 모임, 그다음에 동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김대 정부 만들어지고 하면 노무현 정부에 들죠. 사실 좀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정책들이 있었고요. 민선 사학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조선 넉석 총장의 녹색 마을이라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마 좀 정책이 있었고, 민선 5기 2010년 7월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현희 시장이 그 당시에 시장을 하다가 이제 무상급식 논쟁에 의해서 사퇴를 하죠. 그리고 11년 10월 26일 날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마을 만들기든 마을의 역사에 있어서 행정이 아주 중심적인 힘을 실었던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1차 사건이고, 2차 사건은 역진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거꾸로 역진된. 그때 서울 마을 만들기 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고, 이것을 행안부에서도 지역 공동체과라고 하는 걸 만들고, 다양한 지역에서 물론 서울보다 더 빨리 안산이나 이런 곳에 지원센터들이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의 재정력과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합쳐지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 서울 서마종이라고 하는 이것이 상당히 영향력을, 전국적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전국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제 이 지원센터를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이 과정들의 역할들을 매우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주민자치의 시범 시작은 서울 현지를 중심으로 13년 7월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소파 세모녀 사건
이후로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고요. 거기에 뭐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혁신운영동 이게 생기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것이 서울을 더 넘어서 전국적으로 그런 힘을 받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20년 7월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박원순 시장이 어떤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들어서 지금 다시 새로운 시절이 되고 있고요.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 등등등에서 큰 틀의 마을 만들기 마을 자치의 흐름은 어쨌든 행정과 결합되기 시작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들어서 당선과 한 8년, 9년 정도 지내는 그 시기 동안에 전국적인 확산의 힘이 어떤 부흥기를 맞이했었던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 하면서 이제 부흥기를 맞이했었고 지금은 좀 다른 시기를 좀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야권시장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고 마을 만들기 주례한다는 유창복 당시 센터장, 통합일기센터장 우리가 소치하도 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열고 추진한다 등등등과 관련된 다양한 기사들이다. 이것이 이제 약간 다른 맥락으로 역사상 최장수 서울시장 박원순 3,181의 끝으로 마무리되고요. 작년 10월 17일에 조례 폐지 조례안이 올라와서 이것이 통과되어 있죠. 지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조계사가 위임을 받았던 것이 결국은 종료되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지금 최근에 5월달에 주민자치 표준 조례라든지 위헌성정인의 구성이나 등등 굳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될 것들이 좀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내용이고요. 이제 지금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는 왼쪽의 그림을 보면 저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나가고 있는 들어오고 수원시는 들어오고 있는 들어와서 계속 들어오는 저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상황에서는 저 물은 약간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발전기나 성숙기가 있으면 어느 시기에는 그냥 퇴조하고 다시 재부활하거나 부흥하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숲도 한번 불이 나면 싹 했다가 맨 땅에서 다시 씨앗이 나서 새싹이 올라와서 이렇게 성장하듯이 그러한 성장기, 성숙기, 해체기, 다시 재조직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약간 전국적으로 현 마을 만들기에 약간 진단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되었던 전국적 상황에서 수원을 조금 약간 예외로 치면 약간 태조기 약간 내려가는 그런 관계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현 마을 만들기에서 어떤 정책 방향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저는 태조기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뭔가 민간 협치하려고 하면 공동으로 뭔가 전국적 집행하는데 힘이 굉장히 너무 세요.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고 이것은 뭐 수원시 같은 건 충분히 가능하게 진행할 수 있을 듯 싶고 그래서 보조금에 묶여 있는 이 단체들이나 시민 조직들을 이 보조금에 끊을 수 있는 행정 조직과 주민 조직이 좀 적당히 계속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실제 이런 민간 협치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우리가 마을 자치를 하던 이 그림과 이제 다음 주간정도 두 가지만 다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청도 보시고 우리가 지금 어쨌든 지난 시기에 열심히 한 10여 년 이렇게 막 열심히 또는 20여 년 해왔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냉철하게 좀 진단해 보면 이 아래쪽 어디에 이쪽 어디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협력성 주민자치와 관련돼서 이 왼쪽은 공공성이고요. 이 X축은 자치 역량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공공성은 행정의 제도나 공적인 권한들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 정책들은 그 제도화하려거나 뭔가를 계속적으로 행정과의 결합력을 강화시키면서 이 공공성을 확대시켜 나갔던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에 부합해서 이 위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 위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 위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자치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자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학습, 경험에 의한 역량들을 확대시켜 나가는 걸 포함해서 그래서
21년도에 주민자 장남회에 172개가 출품을 했는데 거기에 자료를 저희 연구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어쨌든 주민자치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공공성도 높고 역량도 조금 낮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걸 어떻게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자치 역량을 지금 아까 1388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민자치도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들어보시면 되게 잘하는 곳도 있죠, 물론. 이 잘한다고 하는 거의 숫자보다는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숫자가 훨씬 많다라고 저는 냉혹하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행정에 의존적으로 움직여 왔던 측면도 없지 않았었고 되게 좋은 기회 시절, 좋은 시절에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태종이잖아요. 행정의 지원도 끊어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주거라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위쪽에 공공성을 높여서 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견인하기 위한 정책을 썼다라면 아까 윤석열 정부의 주민자치 자율성 강화라고 하는 자율성 보장입니다. 그것은 저희 자율성은 자치 역량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했던 거였다라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치 역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 거기에 우리는 함께 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앞부분이 공공성, 대표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공공성이라고 얘기하면 민주적인 운영이라고 하는 자치 역량과 관련된 일이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자료를 보시고 구자인 박사들 열심히 하시는 구자인 박사님 짬판 그림 잘 그려내신 거 친구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도시단체험 중간 지원 조직 역시도 마찬가지의 논리로 공공성과 자치 역량의 관점에서 나오면 이 중간 지원 조직이 상당 수준에서 공공성을 갖고 움직여지는 지원을 받으면서 또는 그 틀 안에서 또는 어떤 중간 지원 조직은 지금 뭐 다른데 아까 다른 동네 되게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원이 끊기니까 다 죽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간 지원 조직도 이 공공성과 자치 역량이라고 하는 조직 역량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들 그것이 돈만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의 이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은 저는 한편으로는 네트워크형 중간 조직 뭐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한 중간 지원 조직 간의 연대 협력들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 아니 못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같은 그림이고 이거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읍면동 차원의 주민조직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주민자치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마을자치에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에는 아까 앞부분 어딘가에 읍면동의 대표적 주민조직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주민자치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바라보면 주민자치 역할은 어쨌든 아까 국가에서 지방정부 주민으로 넘어오는 이 권한 또는 권력의 문제 이런 문제를 받을 수 있는 그것과 같은 중요한 틀을 만드는 다른 조직과 하나의 똑같이 어깨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조직들을 담아내는 그러한 주민자치 또는 주민 조직으로서 성장하고 어떻게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주민자치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정부는 약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런 큰 그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각각의 역량들, 자치 역량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들 속에 담아져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졌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발제해 주신 우리 최준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저희 전 마을센터장님이시죠. 박상철 수원도시재단 주공지센터 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한데요. 네, 여전히 마을 옆에서 마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주거복지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박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서 이제 결론을 꼭 말씀해주고 이야기를 풀어가시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흉내를 내보면 오늘의 주제는 결국 지역 중심의 마을 만들기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인데요. 방법은 다양한 참여와 협업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참여는 여러 우리 주민 주체들의 성격, 유형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모두가 함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을 만들기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 좀 벗어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협업 기관들도 이런 주민들 입장에서 지역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마을 만들기 영역을 좀 더 넓혀놓고 보면 주민들과 함께해서 모두 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좀 넓은 마음으로 좀 봐주시고 조금 더 덧붙이면 초반에는 도시의 달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약간의 플랫폼 역할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나 사업들을 담아서 그 안에 좀 녹여낸 역할들을 해나간다면 이후에는 각자의 여러 가지 기관들 역시 그런 플랫폼 역할들을 하고 때로는 도시재단이 참여하고 때로는 어느 다른 재단, 다른 기관들이 참여하는 이런 형태들을 좀 만들어가는 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사실 오늘 토론도 있는 거고요. 이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수원 말 만들기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아주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물론 민선 5기가 들면서부터 수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도시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센터를 2011년에 만들면서부터 이제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2013년에 구성됐습니다. 모든 동에 거의 설치가 되었고요. 지금도 많은 동들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공모사업에 관련된 많은 유형들, 그리고 마을 계획과 관련된 고민들, 그리고 2016년 도시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과 기타 도시재생이나 사회적 경제와 이제 통합적인 지원 체계들을 하는 흐름들까지 이어져 왔고요. 이후에는 좀 특화 사업,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주제 중심의 활동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때로는 마을 정원에 좀 더 집중한 적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놀이터라든지 어떤 특정한 주제,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유형별 활동 모델들을 좀 만들면서 이것을 쉽게 좀 따라하고 이걸 가지고 또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2022년에는 마을 르네상스라는 이름에서 마을 자치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확대된 확장된 형태의 고민들을 하고 활동 영역들을 넓혀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간 16,000여 명과 함께 우리 활동을 해왔고요. 846개의 공동체 grup들과 활동을 그간 해왔습니다. 네, 성과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결국 이것들이 세 가지 영역들을 어떻게 또 확대해 나갈까가 오늘의 숙제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주민주체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지역에서 놓고 보면 마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비용들을 그간은 도시재생이나 이런 국도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많은 지원들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현재까지 성과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할 겁니다. 여전히 마을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른 지원 사업들과 연결을 해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굉장히 체계화된 고민들을 잘 정리한 계획들이 또 필요하겠죠.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 주체들 이런 조직들도 경제 영역으로 좀 더 확대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수원에서 나타나긴 했지만 좀 더 확대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마을자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 이 주체들이 공동체 활동의 영역에서 좀 더 벗어나서 훨씬 더 많은 영역들을 담아낼 수 있는 혁신주체로서의 역할들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거기에 따라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 역량들을 높이는 활동들 역시 지원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놓고 봐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분들이 마을 만들기 경험하고 여기서 시작했던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요. 기금이나 아니면 시의 다른 시민 참여 활동들에도 여전히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작년 내내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마을 자치로의 전환 이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건데요.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너무 10년 동안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듣고 때로는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여전한 과제로 남는 주제들입니다. 다양한 참여 주체에 대한 확대에 대한 이야기 여전히 나오고요. 관행적 지원 사업, 그리고 공공예산 중심의 사업들, 주민 체감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들,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제 스피커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주제들이 좀 다르기도 하죠. 그리고 공공성과 대표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느냐, 확대가 가능하냐,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들은 뭐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앞으로의 시간들을 좀 갖기 위해서 2.0이라는 이름으로 10대 대전환이라는 주제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작년 이제 마을 포럼을 통해서 최종 정리됐던 내용이고 올 초에도 한번 행정 여러 부서들과 의견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크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지원 체계들을 계속 바꿔 나가는데 결국 마을관리 지원 체계들을 더 다각화하고 고도화해야 되겠다라는 것 하나랑 참여들을 더 다양하고 활성화하고 주민의 자율성들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로 참여 대전환을 이루자라는 것도 하나고요. 주민들의 체감이나 참여들을 더 높여 나가야 되는데 결국 이건 실질적인 마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주제들을 좀 집중하자. 그래서 활동의 대전환이고요. 마지막은 이런 공공 예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탈피하는 것인데요. 마을변제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기반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라는 것으로 경제 대전환입니다. 이 중에서 올해 지금 시도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원 체계들을 좀 바꿔 나가자라는 것인데요. 새로운 공동체가 계속 참여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경기도 공모 사업과 분리해서 운영된 등을 통합하면서 좀 더 체계적인 틀들을 갖춰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기회들을 계속 확대하려고 홍보의 방법들을 좀 달리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마을 플랫폼들을 좀 구축해서 그 안에서 좀 더 손쉽게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공부 유형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가 네트워크들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 좀 더 현장 중심의 지원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자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지원 대전환으로 올해 시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활동 대전환에 관련돼서 올해 하고 있는 중점 사업들인데요. 마을 단위에서 여러 주제를 가지고 한 워크숍들을 이제 지원하는 체계들을 갖추고 있고,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활동 모델들을 그간은 이제 주제 중심으로 좀 만들었다면 이제는 올해는 마을 리빙랩 사업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를 좀 잘 정리해서 모델화하는 작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했던 것들을 이제 새로운 또 주체를 46개의 공동체들을 새로 만들고 2,000여 명의 주민분들이 작년 기준으로 역량 강화 활동들을 함께 해봤습니다. 올해는 10개의 마을 리빙랩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0개 모두 마을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을 잘 다루고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에 대해서 마을 만들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한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들을 담고 결과물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치계획에 관련된 지원 체계 역시 고민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계획 기반 마을 만들기가 되려면 자치고 활동들을 해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올해는 이제 3개 도구의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더 이제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자치계획이 앞으로의 마을 관리 활동에 또 굉장히 중요한 수단, 제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들, 각각의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혹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마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여있는 이런 주민들에게 얼마나 정보들이 잘 제공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분들이 이런 충분한 정보 속에서 마을의 고민들을 충분히 어떤 사업과 연결해서 풀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이것들을 좀 시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주민분들은 이제 주민자치의 총회나 이후에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세부 사업계획까지 이제 계속 만들어가면서 다음 해를 준비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이 포럼의 핵심 주제일 텐데요. 이런 거버넌스 중심의 지원 체계들을 어떻게 이런 주변에 있는 협업 기관들과 함께 고민하고 정보나 내용들이 사업 내용들이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을까입니다. 결국은 정보들이 잘 전달돼야 되는 것들이 첫 번째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통합적인 주민사업 메뉴판들이 좀 주민들에게 제공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이 하는 사업들이 기관에 하는 사업과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의 사업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고 있고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면서 사업들을 챙겨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혹은 당해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기관들이 각자 이제 정리하는 이런 사업들을 재단이든 어디든 이렇게 하나의 한 판으로 좀 정리하고 이걸 각 동에 있는 여러 동에 있는 주민 조직들에게 정보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동에 있는 고민들을 그런 사업 정보들과 의칭해서
실제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시의 행정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정보들을 주고받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것들이 사업의 내년에 저희가 시도해보고 싶은 이런 과제이고요. 재단 자체적으로 한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재단의 이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센터별로 이때는 재단 안에도 여러 가지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주민들께 각자의 센터에 관계되는 주민들께만 이제 전달되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옆에 센터 일들은 한 센터에 연결되어 있는 주민들께 잘 정보가 전달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이런 메뉴판들을 만들고요. 이 다음 페이지 이게 하나의 사업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고 각각의 센터에 있던 사업들이 연간 계획처럼 쭉 정리해서 주민들께 제공됐던 이걸 이제 사업 메뉴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의재단 내부가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다른 기관들과 함께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정보가 전달된 이후에는 주민분들이 분명히 이런 사업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 활동들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사업들의 질이 높아지고 실제 실천 가능한 사업들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전문적인 파트너들과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되겠죠. 각각 기관에서 오랫동안 그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셨던 경험 있는 실무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과 이제 전문 파트너십이 구축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행정의 입장에서도 주민 대상의 사업 리스트들이 계속 정리되고 이것들을 수행할 주민들과의 연결, 체계들을 정리하다 보면 중복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실제 사업의 효과들도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각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사업들 하다 보면 참여 대상자를 찾는 것들이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그것만 해도 일이고요. 좋은 분들과 좋은 사업을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어렵고 어쩌보면 성공을 거의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대상자들, 좋은 주민들과 기관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사업의 질들이 이제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좀 운영되다 보면 기관 간의 네트워크도 신뢰 네트워크도 충분히 쌓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시간은 거의 제가 맞춘 것 같은데요.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철 센터장님께서 저한테 많은 숙제를 지금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뒤를 이어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세 번째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도시공간협동조합 건축사무소의 정지혜 이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제를 맡은 정지혜입니다. 어떻게 장수 때문에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앞에 사례는 광역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에 집중한 사례로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럴 리 없겠지만 시간이 남는다면 광역 사례도 함께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가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인형과 저항의 1세대에서 또 실험과 테마의 2세대를 지나서 지금은 이제 지역 운영의 3세대까지 온 것 같습니다. 3세대에서 중요한 게 바로 지역 협업의 마을 만들기 같은데요. 1세대, 2세대에서 성장해온 다양한 마을 만들기 조직이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고 협업해서 지역사회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마을 만들기를 지향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에는 79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제가 소개할 마을은 이제 해와 명륜 성곽마을인데요. 지금 이제 성균관대학교 옆에, 그 다음에 이제 종묘와 성균관 이제 위에 있죠. 그래서 성곽을 끼고 있는 역사 도심의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 역사 자원도 있고 또 학교 시설도 오래전부터 함께 오던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마을에 다양한 건축물들 그리고 길들 자원이 많은 마을인데요. 주민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 양호하기 때문인지 특별한 이슈 공동체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협업 마을 만들기를 이제 계획하러 제가 자문계획과로 들어갔었는데 이슈가 생각처럼 잘 모이지 않고 이분들도 활동을 중단하거나 힘이 빠져 있는 상태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좀 이분들의 생각 전환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모으는 작업부터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지역협업 마을 만들기 프로세스에 선행되었던 일이 바로 이 자원조사인데요. 공공의 어떤 이미지, 지역 합의 형성하기 위해서 이슈들을 먼저 공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때 사실 지역협업에 누가 참여해야 되지? 라고 하는 문제가 제일 우선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고민을 거듭하다가 일단은 지역의 주민자치회 구성원분들, 당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였죠.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 또 지역대학,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학교가 있는데 그 안에 성균설계원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어서 성균설계원 이런 분들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마을 이야기도 발굴하고 우리 마을이 역사자원이 많고 또 한양도성에 인접한 마을인데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마을이 성곽마을이라는 것도 모르고 또 마을에서 이제 성곽이라든지 다양한 자원들을 찾아 대학로라든지 다양한 자원을 찾아온 사람들이 결국 우리 마을엔 오지 않고 그냥 가더라. 이슈 스팟만 방문을 하고 마을의 경제활동이나 마을에 좋아지는 그런 것들에는 연결이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걸 좀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들과 우리 마을을 좀 연결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탐방 코스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런 탐방 코스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을 해설사들을 양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해설사 양성이라고 하지만은 지역 협업을 만들려고 하면은 많은 주민들,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이런 시민들의 참여를 어떤 프로젝트 없이, 이슈 없이 모아내는 것은 공개 모집 현수막을 붙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협업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 저희는 그것을 이제 마을 해설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설사 양성이라고 하지만 사람 발굴 프로젝트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2016년부터니까 꽤 오랫동안 7기까지 그렇죠? 네. 그 해설사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성된 해설사 분들이 지역 활동에, 협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좋은 요람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학생들 대상, 학생들도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도 참여해서 시범 탐방도 운영하고 또 이런 걷기를 통해서 작은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어머니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도 만들고 지역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초등학교랑도 같이 협업을 하고 성균관 대학이랑도 함께 협업을 하고 하는 식으로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는 게 누굴까, 지역 협업을 만들 수 있는 게 누굴까 계속 탐색을 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역 협업을 만들 때 어떤 시민 주체와 대화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고 고민되는 것들인데요. 개인이냐 혹은 뭐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어떤 협업의 장이냐. 네, 여러분들 자료에 없는 장입니다 지금. 그리고 어떤 그런 장에서 만들어진 조직과 조직이 연합한 어떤 회의냐 이런 것들이 고민스러울 텐데요. 저는 구분을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해양명륜 성곽마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을에 있는 단체장님들이라든지 자치회 위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참여했지만 개인이라든지 또 어떤 안에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열린 어떤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했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냥 모일 수는 없기 때문에 계획 참여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지역재생 혹은 뭐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여러 도시 재생 사업 여러 가지가 사업 단위로 이루어지고 사업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만 참여하게끔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하면은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처음에 협업 프로세스를 기획할 때 내부에 구역계 내부에 살지 않는 분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내가 참여하는 게 어떤 의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게끔 작은 공간의 변화라든지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면서 협업을 하고 내가 참여를 하면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참여 프로세스로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마을 계획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마을 계획이 중요한 것은 사실 주민 참여, 뭐 지역 협업 프로세스 이런 거는 결과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알기가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눈을 가리고 장애물을 경주하는 거랑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통의 이상향이라든지 계획이 없게 되면은 수정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과정 안에서 지나온 경위, 그다음에 우리의 원래 청사진 이것들을 맞춰가면서 계속 조정을 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게 협업 프로세스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계획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저희한테 이제 중요한 거대 자원이었죠. 지역대학. 지역대학이랑 협업 기반을 만드는 실험이 또 다른 한 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이라든지 대학원 수업이었고요. 이건 우리 1학년들 수업이었는데 수업이라든지 이제 캠퍼스타운 사업이라고 서울은 이제 대학이랑 지역이랑 함께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조직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파트너십 계획을 하고요. 이런 계획 과정에서 이제 조금 제가 계획과로서 들었던 생각은 사실 일반 시민분들은 계획 자리에는 계속 참여를 하시지만 전문가에 비해서 생각을 깊이 하시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친절하게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안내를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없으면은 거의 그냥 수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협업 프로세스를 만들 때 저희가 제일 중요했던 게 그 틈을 만들어 드리는 거였어요. 이분들이 전문가가 가지고 온 생각을 한 번은 좀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들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 저희는 유학생들 동아시아 특성화대학이라서 유학생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특히 중국 학생들은 생활 패턴이 저희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함께할 수 있게 할까 이런 프로젝트도 하고 또 지역의 상점이나 단체들과도 함께하는 일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랑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할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만들어내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실험을 진행한다. 이 실험을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계속 계획을 바꿔가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중심 플랫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역 중심의 마을 만들기 플랫폼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수원에는 마을 만들기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공동체들이 네트워크도 하고 같이 발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있지만 서울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릇을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주민공동체 운영회가 되었습니다. 주민공동체 운영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례나 여러 가지 그 내용상 운영 규약상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역할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지역의 이슈를 발굴하신 내용을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발굴해냈어요. 그래서 뭐 돌봄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뭐 노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집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찾아내고 또 그 이슈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공동체를 발굴해내는 그런 활동들을 지역 거점인 이제 앵커 시설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파트너십의 토양을 만드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처음 진행했던 지역조사를 위한 마을 걷기라든지 마을 학교, 뭐 교류회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마을 거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생각이 공유되고 또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은 저는 지역 파트너십의 토양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노력 끝에 저희가 파트너십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개의 그룹을 만들게 되는데 하나는
비영리 조직으로서 네트워크인 주민공동체 운영회, 우리 아까 운영회를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업 실행 조직인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제 둘레길 협동조합인데요. 이 두 개가 함께 이제 운영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랑 파트너십을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대학생과의 파트너십도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전공이 건축이다 보니까 또 이제 당겨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이제 우리 건축학과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건축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대의 봉사 동아리들과 함께 이제 청소년들 교육 돌봄을 해주는 멘토 멘티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 참여의 지역 협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학생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원봉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조직을 만들었을 때는 저희가 자격이 안 돼서 자원봉사 캠프나 수요처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협업할 수 있는 창구를 찾아서 막 성대한테도 부탁하고 뭐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런 것들도 좀 관계 개선이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복지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마을 도시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했습니다. 조성가정이라든지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역 거점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요즘에는 청년밥상, 청년들이 식사권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청년밥상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의 건강복지 증진센터랑 협업을 해갖고 치매 교실 같은 것들도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복지 이슈에 대해서 함께 파트너십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의 단체와 상점, 뭐 다양한 분들과도 파트너십을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때 저희 지역에 공방이 되게 많은데 다들 너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을 여행을 공방이랑 함께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분들이랑 이제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텨내는 작업도 했었고요. 대학의 이제 성균관대학교의 유학생 클럽이라든가 이제 디자인 팀, 디어스크라고 하는 팀 이런 팀들과도 협업을 해서 뭐 새로운 여행 상품도 만들고 또 그리고 이제 주변 성곽마을 저희 말고도 많은 성곽마을들이 있거든요. 주변 성곽마을들과도 협업을 해서 각 마을에 마을 여행을 다 모든 마을이 사업체를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개를 해드리는 그런 역할도 이제 맡게 돼서 협업을 또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에 이제 종로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재단과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종로에도 많은 축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복축제라든지 최근에는 인동주문학관 뭐 이야기길 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 투어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고 직접 운영하고 지원하는 일까지 협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나 지역사회 이슈들을 협업을 통해서 이제 해결해 나가는데 돈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중요했던 거는 협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기반이 되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원이 한정적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인식이 쌓이고 자기가 없는 거는 타인과의 연대로 타 단체와의 연대로 얻어낸다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은 협업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만 모든 게 다 들어오면 해결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럴 수 없는 사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 또 마을 만들기 조직들이 많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어떤 조합으로 함께 해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좀 사례 스터디라든가 이 내용들이 많이 정리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수원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오늘 외부 사례 발표하게 만드신 게 정말 좀 억울한데 수원 진짜 좋은 사례가 많은데 그런 사례들을 좀 차곡차곡 정리해서 지역협업의 어떤 모델들을 많이 공유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뭐 개별 과제를 해결한다든지 테마를 해결한다든지 하는 마을 만들기도 계속 되어야겠지만 그것들이 좀 융합돼서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력으로 합쳐지는 그런 단계를 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많은 기대 그리고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정지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좀 인상 깊은데요. 여러분들 수원에서 벤치마킹 어디 가신다고 고민하시면 어디 가실 때 있나요? 네, 수원만큼 볼 게 많은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라고.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다 그 마을에 지역분들이 여기 다 계시고 어디서 외국에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을 다 배우려고 수원으로 오고 계신데 좀 더 저희도 또 새로운 사람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제들을 모두 들어봤고요. 발제 종합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쉬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는 시간 갖고요. 3시 15분에 다시 모여서 종합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